올해 엔비디아와 CES에서 발표했던 거의 정점은 엔비디아가 수직 계열화 하겠다. AI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두 번째 WFM으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로 AI 모델 추론, 세 번째 FM옵스, 코스모스 옴니버스와 님과 네모, 맨 마지막 네 번째 디바이스 AI PC까지도 이 네 개를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발표였었군요. 엄청난 발표였죠. 네,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네. 이제 멀리서 봐야지. 파나소닉고, 에센추어, 델타 이 세 군데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AI 에이전트를 발표한 거예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혁신을 꾀하는 걸 발표한 거죠.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 얘기를 좀 더 방대하게 해봐야 되겠군요. 피지컬 AI 이전에 AI 에이전트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았죠? 이번에 CES를 봤을 때 좀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것들은. 뭐 보셨어요? AI 에이전트 관련된 거. 신기했던 게 보쉬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AI 에이전트가 얘를 뭐 재우기도 하고 얘 상태 체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TCL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가정용 로봇 같이 이제 나와서 대화할 수 있게 뭔가 가정의 기기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존이 CES 2025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했게요, 안 했게요? 원래 아마존이 꽤 오랜 기간 CES에서 단골로 나왔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사실 CES에 부스를 운영했거든요. 근데 축소돼가지고 뭐 구글은 아예 맞아요, 없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자체 행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존도 컸다가 좀 줄긴 하거든요. 아마존의 알렉사 기반의 디바이스가 되게 많아요. 홈 디바이스가. 아마존이 사실 제조업체예요. 예. 가정용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거든요. 예. 그 안에서 알렉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알렉사가 1.0 AI거든요. 근데 이걸 2.0으로 바꾸면, 즉 AI 에이전트로 바꾸면 갑자기 기존에 제공되던 아마존의 디바이스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미. 있는데 이미 그냥 뒤에 두뇌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파괴력이 높아요. AI 에이전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못했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AI 에이전트로 알렉사의 엔진을 바꾸겠다, 두뇌를 바꾸겠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원래 1월에 한다고 했는데 또 미뤄졌어요. 2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기술적 한계에 있나 봐요. 쉽진 않나 보네요.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언젠간 되겠죠. 근데 그걸 발표했어요, 사실. 아마존의 부스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홈 디바이스에 AI가 제대로 탑재됐을 때 바뀔 미래에 대해서. 이게 AI 에이전트거든요. 저는 그것도 눈여겨서 봤고. 또 눈여겨서 본 업체는 파나소닉고, 그리고 또 에센추어, 그리고 델타. 이 세 군데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파나소닉은 전자기계 회사고, 델타는 비행기 항공사고, 엑센추어는 컨설팅 전혀 이게 공통점이 안 보이죠. CES 2025에서 키노트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CES를 거의 이제 10번 이상 다녀왔는데 CES에서 키노트를 하는 회사는 주로 제조업체들이에요. 한 6년, 7년 전부터는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키노트를 하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파나소닉고는 제조사긴 한데 발표했던 내용은 사실은 제조 관련된 걸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파나소닉고는 파나소닉이 차세대 2035년까지 자기네들 회사 매출의 한 30% 이상을 AI로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SCM, 공급망 관리를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전 세계 대상으로 팔겠다. 그래서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전자 제조업체가 뜬금없이. 에센추어는 뭐 하는 회사죠? 컨설팅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회사 전체 매출 51%가 컨설팅이에요. 49%는 ITSI예요. 근데 이 회사가 에센추어가 뭘 발표했느냐?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AI 리파이너리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AI 리파이너리는 뭐냐? 쉽게 말하면 BAA예요. 비즈니스 AI 에이전트. 즉 한마디로 에센추어가 우리는 앞으로 모든 기업에 각 비즈니스 펑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거야.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에센추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컨설팅이라고요. 컨설팅은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로 끝낸다고요. 그리고 빠지죠. 그 다음에는 그 회사의 몫이래요. 근데 당연히 컨설팅과 실행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갭이 발생하죠. 그때 뭐가 채워줄 수도 있죠? AI가. 저는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컨설팅의 2.0이 되는 거죠. 이제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까지 붙어서 해주겠다. 맞아요.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AI 리파이너리라고 불리는 새로운 툴을 발표한 거라고요. 업무에 최적화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저는 그게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아까 델타죠. 델타 이번에 엄청 크게 했어요. 스피어를 빌려갖고, 네. 스피어 그거 보려면 돈 꽤 좀 내고 가서 봐야 되는데, 네. 표 받으려고 막 1시간씩 썼어요. 그렇죠, 알죠.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들어가갖고 저희 후배도 보고 왔는데, 근데 저희가 본 거랑 또 다른. 저는 바깥에서 봤습니다. 네. 저 멀리 스피어가 호텔에서 보면 이렇게 바깥이 구가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델타 항공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안에서 보는 거랑 바깥에서 보는 거랑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안에서 보면 숲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큰 관점을 놓치죠. 네. 저는 멀리 바깥에서 뭘 봤느냐. 저는 델타가 이제 많은 걸 발표했어요. 뭐, 네. 뭐 에너지 뭐 혁신을 하겠다부터 많이 발표했는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컨시어지라 불리는 AI 에이전트를 발표했어요. 이것도 에이전트군요. 에이전트예요. 네. 우리 항공권 예매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뭐 출발, 도가, 뭐 도착, 국가 선택하고 막 이거 에이전트로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그냥 상담하듯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까지만 그치면 네. 항공산업의 작은 혁신인데 네.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일하러 가거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비행기를 타기 전과 네. 탄 다음에 뭐가 연결되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공항에서 또 가야죠. 맞아요. 네. 또 여행으로 간 다음에 뭘 하죠? 숙소. 그렇죠. 숙소 간다면 또 뭘 하죠? 맛집. 그 여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컨시어지 서비스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행의 시작과 출장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그 원래 부킹닷컴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우버와 제휴를 발표했어요. 컨시어지에. 그리고 많은 여행 정보 사이트하고도 앞으로 제휴를 할 겁니다. 델타 항공 컨시어지 서비스가 네. 항공권만 예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다 전후방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항공사에서 여행사로 교통정보의 서비스 메카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죠. 여기도 느낌이 뭐 하드웨어사가 소프트웨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다음이나 구글에서 우리는 뉴스를 보죠. 구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죠. 네. 쉽게 말하면 원래 방송사와 언론사가 하던 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한 단계 산업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발표한 거예요. 다 근데 용처가 다르네요. 다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발표한 건 그런 에이전트를 쉽게 개발해 줄 수 있는 툴을 발표한 거고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그 기업들은 네.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혁신을 꾀하는 걸 발표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2025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네. 바로 AI 에이전트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네. 이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AI 에이전트 전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네. 이 얘기죠. 와, 근데 AI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물건 구매 대행이라든가 뭐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뭔가 사실 어시스턴트 정도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네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완전 밸류를 업하는 이런 것들을 벌써 좀 적용을 하기 시작했네요, 이 큰 기업들이. 그럼요. 그동안 CES는 하드웨어 전시업체 이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겉껍데기만 보게 됐는데 올해 CES에서 엔비디아 키노트의 발표를 화두로 많은 기업들이 여러 사업의 혁신들, 기술들을 선보인 걸 보면 아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까지 이어지는구나. 네.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비즈니스 도메인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구나. 이거를 사실 올해 크게 봤죠.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이렇게 쉽게 되면은 이 전체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AI 에이전트 사업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초반부터 많은 준비가 됐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스튜디오, 그리고 메타도 AI 스튜디오. 네. 챗GPT가 최근에 챗GPT-4o 태스크란 알림 기능. 네, 알림 기능. 저 지금 아침마다 네. 코스피랑 환율 알림 받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보 수준의 AI 에이전트거든요. 네. 에이전트는 정확히 말하면 프롬프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미션을 던지는 거예요. 미션을 던지면 그 미션에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나누고 그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를 던지고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AI가 네. 그리고 그 프롬프트에 맞게끔 실제 본인들이 알아서 API를 뒤져가면서 네. 검색을 해가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소싱해서 그거 가지고 전체 결과물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에이전트는 도약하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아니라 미션 개념으로.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딱 할 줄 알았다고 그렇죠. 하면은 좀 크고 나면은 밥 해놔 그러면 알아서 밥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쌀을 씻어 그러면 쌀만 씻었는데 밥을 해놔라고 하면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일일이 하나하나 태스크를 나눠가지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에이전트는 묶어서 큰 미션만 던지면 알아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도래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2025년 본격화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쇼핑 에이전트, 배달의 민족 에이전트. 네.
택시 에이전트. 네. 각각 버티컬 산업별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겠죠. 네. 본인들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따로 섬처럼 존재하잖아요. 네. 연결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의 에이전트가 이 택시를 호출했네 그럼 택시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쇼핑 에이전트를 호출했네 그럼 쇼핑 에이전트 이러면 제일 좋잖아요. 네. 예전에는 거대 빅테크 기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티컬 기업들 안 들어가거든. 수수료 부담도 있고 앞으로 종속당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가 버티컬로 시작되게 되면 그 버티컬 에이전트를 호출하기가 편해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각 버티컬 에이전트가 그 마스터 에이전트의 호출에 어떻게 응할 것이냐. 마치 우리가 검색어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 사이트에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검색어에 노출되기 위한 SEO, 더 나아가서는 광고를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어떻게 호출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겠죠. 저는 그 마스터 에이전트가 이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택시랑 교통을 부를 때는 일단 카카오티 에이전트로 해서 그 안에서도 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쩔 땐 대리 불러야 되고 그렇죠. 택시를 여기에서 저기까지 불러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땐 벤티 불러야 되고 그런 것들부터 이제 에이전트가 작게 담당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이제 어디로 묶을 것이냐는 또 나중 얘기가 되는 걸 거고 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는 뭐 스카이스캐너에서 끊고 숙소는 부킹닷컴에서 끊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뭐 아고다 같은 사이트가 나오고 그 위에 또 무슨 사이트가 나오고 막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버티컬 에이전트가 어쩔 때는 뭐 시리에 붙었다가 어쩔 때는 구글에 붙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복잡하게 흘러가겠네요. 그렇죠. 정해진 미래는 없고 결국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 경쟁 구도에서 버티컬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혹은 이 버티컬을 무너뜨리기 위한 신규 스타트업과 더 나아가서 이걸 다 묶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또 마스터 에이전트와 경쟁을 하면서 누구한테 어디에 붙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본격화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또 에이전트 이 자기가 태스크를 하나씩 세워갖고 목적에 맞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걸 들었을 때 요새 또 화두인 그 O1 모델이라던가 그 오픈 AI의 뭐 O3 그다음에 요새는 뭐 제미나이 2.0도 추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랑도 또 관련이 있게 되는 건가요? 이 에이전트들이랑은? 반 정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와 추론은 사실 별개인데 에이전트가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이제 출력하려면 추론이 필요로 하죠. 좀 추론을 설명드리면 추론은 O1이나 이제 O2 이런 모델을 쓰게 되면 검색 기능이 활성화 안 돼요. 이거는 뭘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혼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랑 찾아주는 건 뭐가 다르냐? 찾아주는 건 바깥에서 찾을 수도 있고 기학습된 정보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찾아서 재조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딱 보고 뭐 그럴듯하네. 근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절약됐어. 이 정도예요. 맞아요. 근데 생각하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아닐 것 같긴데? 기발한데? 이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추론과 학습은 달라요. 학습은 정리된 데이터 안에서 빨리 찾아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내가 원래 했으면 걸릴 것 같은데 잘 정리해줬어 뭐 고마워 이거고 추론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델이거든요. 우선 이게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큰 미션을 내리면 그 미션에 해당되는 걸 수행하기 위해서 지가 안에서 계속 프롬프트를 던지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학습은 한 번의 프롬프트로 빨리 찾아주는 거고 근데 아까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션을 크게 던지면 그 안에서 지가 태스크를 나누고 프롬프트를 나눠서 결과를 조합한 다음에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의 일부가 들어가는 거죠. 보다 완성된 에이전트가 탄생하려면 학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추론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완성에는 추론을 별개로 볼 수 없죠. 같이 따라가는 거죠. 추론 모델 자체도 완벽한 에이전트를 위해서 또 같이 가야 될 기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젠슨왕이 1시간 반 동안 키노트를 했거든요. 젠슨왕이 올해 CES가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2017년에 한 번 하고 2019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6년 말에 2025년에 한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된 딥러닝 기술 이런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칩셋,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의 CEO가 CES에서 리사수, AMD CEO와 인텔 CEO, 퀄컴 CEO가 발표했었는데 그 이전은 되게 지역적이었어요. 그래픽카드 새로운 칩셋, 그리고 AI와 관련된 딥러닝 새로운 솔루션, 컴퓨터 서버용
뭐 그래픽카드 뭐 이런 것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1시간 반 동안 젠슨왕의 CES는 저렇게 디테일한 현장의 이야기와 저렇게 자세한 기술 용어를 쓴단 말이야? 할 정도로 대단했죠. 용어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에이전트의 완성에 추론이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추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죠. 네. 첫 번째 한 건 우리 새로운 블랙웰 GPU에 추론도 할 수 있다? 더 값싸게? 원래 이제 기존 202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GPU는 학습용이었어요. 네. 추론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학습과 추론이 크게 다른 건 학습은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쵸. 추론은 이 버티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고성능은 안 맞아요. 지구력 있는 버티컬에 좀 최적화돼서 MPU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알다시피 추론용 AI 칩셋을 만드는 업체가 뭐 인텔도 있고 AMD도 있고 우리 국내외에 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다 이제 MPU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2025년 올해 엔비디아 키노트에서 야 근데 그럴 거 없어. 우리 거 새로운 GPU 이용하잖아? 그럼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도 값싸게도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틈이 있다라고 해서 우린 추론용 칩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선언을 하고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찬물을 확. 발표한 내용과 실제가 그럴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B200 네. 그런 블랙웰 기반의 추론에도 특화된 그런 GPU가 실제 그렇게 작동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찬물을 끼얹은 건 맞아요.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보편화되어서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좋아. 실제 와 똑똑한 비서가 개인마다 생겨. 네. 그래서 나를 막 도와줘. 네. 그럼 그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작동되는 거 말고 네. 내 디바이스에 특화되어서 네. 예를 들면 AR 디바이스에 특화되거나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자동차에 특화되거나 혹은 내 컴퓨터에 특화된 에이전트가 나오면 당연히 추론이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에 의존하기엔 네. 속도 문제, 비용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그렇죠. 개인정보 문제. 그렇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내 컴퓨터나 내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 추론이 부분 돌아가면 에이전트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발표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온디바이스라고. 맞아요. 온디바이스 AI를 추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서 추론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발표한 거죠.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차에는 토르라고 불리는 AI 칩셋을 발표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로는 기존 컴퓨터에 RTX 50 시리즈를 집어넣으면 네. AI 기능이 특화되어서 더 잘 작동된다. 그리고 좀 더 고성능의 AI를 필요로 해 그러면 디지트라고 불리는 우리의 AI PC를 이용하면 돼 이렇게 발표했죠. 원래 엔비디아는 완성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부품 제조업체로서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그래픽카드 칩셋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AI PC 완성형을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디지트라고. 이거는 컴퓨터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물론 AI를 특화된. 물론 범용적인 건 아니고요. 한 500만 원, 600만 원대로 고성능의 AI에 특화된 추론 PC라서 뭐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쓰겠죠. 네. PC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추론을 향한 B2B, B2C로 이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와, 이 예전에 뭐 AI 서버 만든다고 할 때도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건가? 고객들이랑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PC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는 경쟁하겠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 CES에서 발표했던 거의 정점은 엔비디아가 수직 계열화하겠다. AR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프라뿐만 아니라 두 번째 WFM으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로 AI 모델 추론, 세 번째 FMOps 코스모스 옴니버스와 님과 네모, 맨 마지막 네 번째 디바이스 AI PC까지도 이 네 개를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발표였었군요. 엄청난 발표였죠. 근데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네. 멀리서 봐야지.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번 CES 시작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나와서 뭐 발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들 뭐 RTX 50번대? 이거 발표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거 발표하러 저기까지 오냐. 젠슨왕이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맞아요. 그 뷔페처럼 차려놓고서 지금 우리 다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였군요. 네. 그럼 이 엔비디아로서 촉발된 이 에이전트,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기업들이 적용을 해야 될까? 뭐 아까 군데군데 다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좀 총정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각 산업별로 종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 기업 내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까? 두 번째, 우리 외부 고객에게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기업에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이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내부에 일하는 문화를 AI 에이전트로 어떻게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두 번째, 외부 우리 최종 엔드 유저에게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만드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을 어떻게 더 딜리버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죠. 네. 저희 이제 벌써 횟수로 3년 차가 됐습니다. 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열심히. 요새는 이제 뉴 AI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AI 2.0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예전에 이제 생성 AI라고 좀 좁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AI 시대가 다시 펼쳐진다 이 얘기를지만 3년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때부터도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AI 적용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된다. 시도해보셔라. 깨져보고 또 도전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보면은 인프라 마련됐죠. 그 위에 뭐 모델도 지금 올라왔죠. 그 위에 이제 그걸로 어떻게 만들 건지 옵스까지 올라와갖고 이제 뭐 게임으로 치면 게임 엔진까지 지금 다 된 거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거 없이 도구들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어울리는 우리의 조직 문화에 어울리는 AI를 빨리 이제는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실 시점이 아닌가 그게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과연 우리 산업에 AI 에이전트화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내부와 외부와 이런 것들을 파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1, 2년 이내에 실행 전략이 나올 겁니다. 또 저희가 이 기존의 CES에 다루면서도 보지 못했던 오늘 또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